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어떤 여자의 팔짱을 낀 채 들어와 말했다. 이분이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여자였고 제게는 진정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겁니다. 다음 날 법원 집행관이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굳게 닫힌 남편의 관 옆에 서 있는데 내 아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남편 이강민과의 32년간의 결혼 생활.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익숙한 얼굴도 거의 잊혔지만 여전히 정겨운 얼굴도 있었다. 같은 동네 주민들, 남편이 평생을 바친 투자회사 동료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온 두세 명의 먼 친척들까지.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였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내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나는 영정 사진 앞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마치 가슴 위에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옷은 어깨를 짓눌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몇 번이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은 닫혀 있었다. 강민 씨가 미리 부탁한 일이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장례를 집전하는 분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치 깨어날 수 없는 나쁜 꿈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엄마, 그 목소리는 유리 위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날카롭고 또렷하게 들렸다. 돌아보니 내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복도 중앙에 서서 어딘가 이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그의 팔은 젊고 키가 크고 밝은 머리색을 한 여자의 팔과 얽혀 있었다. 여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얇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장례식장이 아닌 기업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최유라. 나는 그녀를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었다. 우연히 강민 씨의 낡은 명함집에서 모르는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적힌 명함 하나를 발견했을 때였다. 그때는 그녀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예의상 짓는 어색한 미소도, 고통이나 동정이 담긴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흡족하고 거만한 미소였다. 마치 어떤 게임에서 이겼는데 나는 내가 그 게임의 참가자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바로 이분입니다. 진우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여자였고 제게는 진정한 어머니셨습니다. 그 말 뒤에 장례식장을 뒤덮은 침묵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누군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균형을 잡으려 무심코 뒤로 물러섰고 등 뒤의 의자가 아니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진우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거 받으세요. 그가 크림색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집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겨우 붙잡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최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에게서는 무겁고 강렬한 고급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강민 씨가 약속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 후의 일은 모두 희미하게 지나갔다. 사람들이 다가와 어떤 이는 동정의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으며 어떤 이는 이제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미망인처럼 조문을 받는 최유라를 훔쳐보았다. 진우는 내내 그녀 옆에 앉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차가운 눈빛, 돌 같은 얼굴. 마치 나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혼자 장례식장을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강민 씨와 내가 한 해 한 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그 집으로 오는 길에 몇 번이나 가방을 열어 그 봉투를 만졌지만 차마 열어볼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섰지만 이미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벽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다른 것처럼 무겁고 끈적였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의 기계적으로 강민 씨의 서재로 향했다. 최근 몇 년간 내가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유일한 장소. 그는 항상 서재문을 닫아두었다. 특히 병이 그의 기력을 앗아가기 시작한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더욱 그랬다. 정리 좀 하고 있어. 내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언장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가죽, 오래된 종이, 그리고 그가 지난 10년간 뿌렸던 바로 그 향수 냄새가 났다. 천천히 책상 위를 손으로 쓸었다. 저녁마다 그가 여기에 앉아있던 모습, 어릴 적 진우가 그림을 들고 그에게 달려오던 모습까지 수많은 기억이 스쳤다. 아래쪽 서랍으로 몸을 숙였다. 그는 항상 그 서랍을 잠가두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열쇠는 그의 열쇠 꾸러미에 있었다. 이제 그 꾸러미는 침실 협탁이 보석함에 들어있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시계와 지갑과 함께 돌려받은 것이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렸다. 서랍 안에는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가죽 표지는 가장자리가 약간 달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필체는 익숙했지만 예전처럼 반듯하지는 않았다. 병이 그를 바꿔놓은 것이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은 시작되었다. 나는 그의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손은 차가워졌고 온몸이 열에 달았다가 오한의 떨기를 반복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강민 씨의 말들, 그의 고백, 그것들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독처럼 물들였다. 그는 그녀, 최유라에 대해 썼다. 15년간의 거짓말, 그녀가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났던 일에 대해. 처음에는 아무런 약속 없이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그 후에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그는 몰래 그녀의 아파트를 얻어주고 여행 경비와 선물을 사주었으며 우리가 수년간 함께 모아온 공동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끔찍했다. 나는 미리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가 썼다.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서서히 진우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녀석이 내 편에 서야만 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책상 옆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끌어안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지옥을 멈출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위조하고 가짜 영수증을 슬쩍 밀어넣고 거짓 증거들을 꾸며냈다. 진우에게 내가 바람을 피우고 몰래 돈을 탕진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나는 5년 전 진우가 나를 보던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고 거리를 두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그에게 편지를 쓰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던가.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미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하려고 애썼다.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때 진우가 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마침내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법무법인에서 온 공식 통지서가 있었다. 고 이강민 씨의 유언에 따라. 그 뒤로는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집은 아들 이진우의 소유가 된다. 내게는 아주 적은 금액의 월 생활비만 지급된다. 교회 어디에선가 월세나 낼 수 있을까 싶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집, 기억, 심지어 남편을 제대로 애도할 기회조차도.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다시 강민 씨의 서재로 돌아가 모든 서랍을 열고 모든 폴더와 서류를 훑어보았다. 무언가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때 그의 열쇠 꾸러미가 눈에 들어왔다. 꼬리표가 달린 작은 금속 열쇠. 나는 그것을 바로 알아봤다.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협탁 아래쪽 서랍 열쇠였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 서연에게만. 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다. 새로운 편지였다. 수첩이 아닌 마치 일부러 공들여 쓴 것처럼 또렷한 글씨였다. 서연,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내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오직 진실뿐이야. 쓰디쓰고 더럽고 역겨운 진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진실이지. 그는 다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위험한 거래로 돈을 잃고 나와 진우뿐만 아니라 고객들,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부모까지 어떻게 조종했는지를. 최유라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내 계좌 대부분이 이미 텅 비었다는 것을 몰라.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곧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라는 것도 모르지. 나는 편지를 닫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을? 나는 친구 은혜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야. 내가 수화기에 속삭였다. 그녀는 거의 바로 받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집이야. 아직은 집인데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장례식, 진우, 유언장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다. 우리 집으로 올래? 나는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아니면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 아직은 괜찮아. 내일 내가 갈게. 알았어, 서연아, 힘내.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전화를 끊고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여행 가방, 꼭 필요한 것들만. 옷, 서류, 진우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어머니의 반지, 몇 가지 가족 장신구들.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내고 계속 짐을 쌌다. 가방을 들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진우가 거실에서 우리 집 정원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최유라는 이미 자기 집인 양가구를 재배치하고 있었다. 남은 짐은 내일 가지러 올게. 내가 지나가며 말했다. 진우가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마치 그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 건데?
나는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정말 궁금해? 그는 시선을 피했다. 아마도, 아니,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해. 나는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으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아버지는 네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도, 최유라도, 너희 둘 다 진실을 전혀 몰라. 최유라가 그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옆에 섰다. 이제 그만해요, 김서연 씨. 당신은 졌어요. 받아들여요. 나는 아들을 보았다. 회사 계좌를 확인해봐. 서류들을 보고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섰다. 손에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나는 이 굴욕의 매 순간을 느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의 밤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낡은 벽지가 벗겨진 작은 방, 푹 꺼진 매트리스가 깔린 좁은 침대,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난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었다. 협탁 위에는 강민 씨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말, 그의 고백, 그의 더럽고 차가운 진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겼다. 이른 아침 나는 짐을 챙기고 남은 현금을 긁어 모아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남은 짐을 가지러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다. 두려움보다는 긴장과 분노 때문이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이었다. 낯선 차였다. 현관 앞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서 진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몇 분간 지켜보았다. 진우는 창백하고 말이 없었다. 지친 얼굴, 무거운 눈빛.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몇 분 후 남자는 그에게 악수를 건네고 차로 향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다가갔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가 나를 향해 돌아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김 형사입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자신을 소개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활동과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안에서 최유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례식장에서 나를 맞이하던 그 뻔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김 형사가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수색 영장입니다. 이 집은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현관 계단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겨우 버텼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간단한 대화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나는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에서 나는 벗겨진 벽과 긋긴 자국으로 가득한 책상이 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습기와 싸구려 종이, 냄새가 나는 식은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다. 김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사진과 어떤 내역서들을 펼쳐놓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김서연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역외 계좌 중 하나의 공식 서류입니다. 부인 서명이 있군요. 지난 3년간 600만 달러가 이체되었습니다. 나는 서명을 보았다. 필체가 비슷했다. 너무나도 비슷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조된 거예요. 내가 속삭였다. 확실하십니까? 그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런 계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는 내 앞에 또 다른 서류철을 놓았다. 지난 5년간의 부인 여행 기록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키프로스에 2번 다녀오셨군요.
기억이 났다. 그렇다, 갔었다. 강민 씨는 휴가를 겸한 출장이라고 했다. 그때는 그가 그 시간에 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항상 그 사람이 모든 서류를 처리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서 말했죠. 당신은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마. 다 알아서 할게. 김 형사는 말없이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무관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강민 씨의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그가 마지막 몇 주 동안 쓴 모든 것이 있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김 형사는 몇 페이지를 훑어보다가 어떤 부분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중요한 자료군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신을 완전히 무죄로 보기에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서류철을 닫으며 덧붙였다. 당신 아들은 당신이 남편의 모든 금융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이전의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다. 나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 진우가, 내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 애는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한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 형사는 수첩에 다시 메모했다. 현재로서는 김서연 씨, 당신은 체포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당신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이곳에 오셔야 할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걸었다. 그때 가방 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은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세, 통. 나는 즉시 다시 걸었. 서연아,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은혜야, 나 방금 경찰서에서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1시간 후 나는 그녀의 아늑한 부엌에서 진한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유라, 진우, 수첩, 그리고 경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난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은혜는 시선을 피했다. 넌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었잖아. 맹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널 우리 모두에게서 떼어놓았는지 기억나?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우리가 거의 연락을 끊게 만들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멀어졌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나는 그냥 고립되었던 것이다. 진우랑 얘기해봐야겠어. 나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은혜는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그 애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해?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들이잖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밤은 반쯤 잠든 상태로 꿈도 휴식도 없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언가 해야 해. 나는 채비를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김 형사의 차는 어젯밤에 떠났지만 이제 대문 앞에는 다른 차가 서 있었다. 문에 법무법인 로고가 밝힌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아무래도 진우의 변호사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엔진을 끄고 잠시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현관에는 진우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값비싼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위축되어 보이거나 아니면 그저 지쳐 보였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몇 분 후 변호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 떠났다. 나는 숨을 내쉬고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내가 계단을 오를 때쯤 진우가 나를 발견했다. 또 왔어요? 그가 짜증을 감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는 그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정원 저편을 응시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아버지, 회사, 그의 빚, 그리고 너에 대해서. 그는 맥없이 웃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자, 보세요. 시작됐네요. 내 말 잘 들어. 나는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도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했잖아.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진우야, 눈 좀 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는 말이 없었다. 서류를 확인해. 보고서를 들여다봐. 숫자를 봐.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네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알기나 해?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히스테리 들어줄 시간 없어요. 지금 회의에 가야 해요. 감사팀에서 뭘 발견했다나 봐요. 일주일째 회계팀은 완전 난장판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직접 다 확인해. 그리고 제발 경찰하고 얘기해. 너무 늦었을 때보다 지금 진실을 아는 게 나아. 그는 아무 대답 없이 획 돌아서서 차로 가버렸다.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다. 심장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쿵쾅거렸다. 은혜에게 돌아와서는 앉지도 눕지도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나는 그저 그녀의 부엌을 빙빙 돌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문 앞에 윤지수 씨가 서 있었다. 은혜의 옛 직장 동료이자 수년간 재무감사를 맡아 대기업의 모든 함정을 꿰뚫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그녀가 목도리를 풀며 말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알지만 제가 돕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부엌 식탁에 자리 잡았다. 나는 그녀 앞에 강민 씨의 수첩을 내놓고 내역서와 아직 내 가방에 있던 유언장 봉투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서류를 넘기며 자신의 수첩에 메모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것도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로요. 하지만 전 그런 돈이 없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 오빠가 바로 그런 사건 전문이에요. 윤지수 씨가 내게 명함을 건넸다. 내일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지켜보죠. 나는 구명 튜브라도 잡은 듯 명함을 손에 쥐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속삭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 씨가 나를 유심히 보았다. 경고해 드릴 게 있어요. 수사팀은 당신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헤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 집 앞을 차들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기 어딘가 나의 옛집에서 진우와 최유라는 아마도 내 책을 싸고
내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마치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 머리는 웅웅거렸고 온몸이 쑤셨다. 마치 밤새 포대 자루를 나른 것 같았다. 사실은 거의 눈도 붙이지 못했지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어제의 대화, 강민 씨의 수첩, 진우의 말, 최유라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되새겼다. 70 안에 윤지수 씨의 오빠인 윤태석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9시에 검찰청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은혜에 부엌에서 급히 차를 마신 뒤 차를 몰았다. 날씨는 흐렸고 가랑비가 내렸다. 아스팔트는 비누처럼 번들거렸다. 윤태석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땅딸막하고 다부진 남자였다. 자신감 있는 몸짓과 평생 이런 사건을 수백 건은 겪어본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건물로 걸어가면서 그가 말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왔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휘말리게 된 끔찍한 영화 같았다. 안내실에서 김 형사가 다시 나를 맞았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서연 씨, 우리가 낡은 벽에 그 방에 앉자마자 그가 시작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다. 계속하기 전에 명확히 해주십시오. 제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증인, 피의자 아니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현 시점에서는 주요 참고인입니다. 저희는 아직 당신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시죠. 김 형사는 서류철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최유라 씨가 어젯밤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속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가 모든 계획을 조직했고 자신은 사기 규모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다. 하지만 김 형사가 나를 유심히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동시에 당신이 그의 모든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변호사가 내 팔꿈치에 손을 얹었다. 마치 버텨라고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나는 강민 씨의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가 쓴 모든 것, 모든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김 형사는 중요한 부분마다 멈추면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건 심각하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언가 덧붙이려 할 때 다른 형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김 형사에게 새로운 서류철을 건넸다. 김 형사는 우리 앞에서 그것을 훑어보았고 나는 그의 눈썹이 놀라움에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방금 역외 계좌의 서명에 대한 예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다. 서명은 실제로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제 의뢰인이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윤 변호사가 즉시 말했다.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는군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완전한 확신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당직 경찰이 보고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이틀 밤을 샌 사람처럼 보였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김 형사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아버지의 은행 금고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김 형사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범용 직렬 버스 드라이브와 몇 장의 출력된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류를 넘기면서 형사는 점점 더 인상을 썼고 여백에 메모를 했다. 여기? 그가 중얼거렸다. 완전한 자백,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현금화 방식까지. 윤 변호사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우리 기회야라고 말없이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김 형사가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동안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으로 많은 것이 바뀌겠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김서연 씨, 곧 당신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진우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서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후회와 어쩌면 한 방울의 참회와 비슷한 것을 보았다. 윤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건물을 나왔을 때 나는 마치 믹서기에 갈렸다가 나온 기분이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긴장으로 타는 듯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 같았지만 발은 저절로 차를 향해 나를 이끌었다. 진우는 조금 떨어진 화단 옆에 서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심은 메리골드가 보였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게 다가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결심했다. 다가가서 옆에 섰다. 진우야. 그가 천천히 나를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피로와 불안으로 잠겨 있었다. 엄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힘겹게 말을 고르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해해. 그는 시선을 피했다. 5년 동안 엄마에 대해 최악의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어요. 그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마치 지난 며칠의 피로와 더러움을 모두 지워내려는 듯했다. 이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내가 널 항상 사랑했다는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날 미워했을 때도, 네가 날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을 때도. 그는 침묵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참아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는 창백해졌다. 회사에서, 이사 후에요. 그는 머뭇거렸다. 급히 모인다고 해요. 계좌가 동결됐대요. 감사팀이 불일치를 찾아냈다고.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것 봐, 진우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거야. 제발 서류를 확인해. 회계팀에 물어봐. 형사님과 얘기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그는 깊게 한숨을 쉬고 주먹을 꽉 쥐었다. 가봐야겠어요. 나는 그가 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보도에 서서 세상이 다시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은혜에게 돌아왔을 때 윤지수 씨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류 뭉치와 자신의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은혜는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차를 끓였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들어서자 지수 씨가 물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는 진우가 가져온 자백, 김 형사의 반응, 위조된 서명, 그리고 최유라가 이미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 씨는 끼어들지 않고 가끔 메모만 하며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해줄 변호사가 필요해요. 윤 변호사님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죠. 그때 윤 변호사 본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잘 들으세요. 그가 내 앞에 또 다른 서류철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그들이 다시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유라와의 접촉이나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것은 저나 지수 씨를 통해서만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말을 고르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검찰청에 갈 겁니다. 강민 씨 회사에 대한 자료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곧 새로운 체포가 뒤따를 거라고 합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누가요? 정태성 상무. 윤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속에서 다시 불안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나는 창가에 앉아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은혜는 진한 커피를 끓여주었다. 윤지수 씨는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내다보며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약하지만 진정한 어떤 고집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서연 씨. 수화기 너머로 내가 즉시 알아차린 목소리가 들렸다. 정태성입니다. 우리 만나야겠습니다. 나는 패닉을 억누르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죠? 내일 아침 숲속 공원에서 증인 없이 당신의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윤 변호사와 지수 씨를 보았다. 그가 만나자고 해요. 내일 공원에서 1대1로. 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절대 혼자 그를 만나러 가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명확해졌다. 이제 나는 내 규칙대로 게임을 할 것이다. 아침은 흐렸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랑비가 내려 마치 공기 자체가 축축하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나는 은혜의 거실 창가에 서서 마실 생각도 없는 식은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정태성 상무와의 만남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윤 변호사는 내가 한 발짝도 자신 없이는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집 앞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만약 그가 돈을 제한하거나 위협을 암시하면 절대로 그의 말을 끊지 마세요. 가능한 한만이 말하게 두세요. 말이 많을수록 증거도 많아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려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산을 꽉 쥐고 있었다. 누군가는 각자의 일로 바삐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수년간 강민 씨와 함께 이 더러운 계략을 꾸민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오래된 벤치 옆 가지가 무성한 나임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긴 회색 코트를 입고 옷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마치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윤 변호사는 손에 전화기를 든 채 우연한 행인처럼 근처에 머물렀다. 서연 씨. 정태성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소는 어색했고 눈은 차가웠다. 와줘서 기쁘군. 나는 거리를 두려고 그에게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저한테 뭘 원하시죠?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근처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됐어.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관심 있는 게 좀 있지. 나는 그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한테 서류들이 남아있겠지. 그리고 강민이가 그렇게 꼼꼼하게 숨겼던 그 파일들 사본도 있을 거고, 난 그게 필요해. 그 대가로 꽤 괜찮은 보상을 제안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정중함을 강조하며 덧붙였다. 어디론가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 재판 없이, 수사 없이, 스캔들 없이. 나는 그의 얼굴에 대고 웃지 않으려고 겨우 참았다. 얼마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현금으로 20억.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단, 직접 전달해야 해. 중개인 없이, 흔적 없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모든 증거를 나한테 가져오면 돼.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그리고 이 페이지는 당신 인생에서 덮어버리는 거지. 진우가 다치는 건 원치 않겠지? 그 애도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었다. 협박. 나는 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이야.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일이면 너무 늦을 거야. 그리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는 그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윤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그가 즉시 내게 다가왔다. 다 들었습니다. 그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의 매수 시도를 잡았어요. 내일 아침에 김 형사에게 갑시다.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진우가 다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그의 말이 맴돌았다. 은혜에게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진한 차를 끓여 소파에 앉아 담요를 뒤집었었다. 두어 시간 후 진우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검찰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계좌에 대해서 무슨 서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아빠는 너한테 평생 거짓말을 했어. 제발 그의 수첩을 읽고 서류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봐.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알았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엄마한테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아침은 흐렸지만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떤 내면의 단단함을 느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옷을 입었다. 어두운 청바지, 단순한 셔츠, 편안한 신발. 가방에는 강민 씨의 수첩, 모든 서류의 사본, 그리고 USB를 넣었다. 밖으로 나가자 윤 변호사가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으며 명확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은 말고 오늘 많은 것이 결정될 겁니다. 중요한 건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잠시 멈추고 저를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청 앞에는 진우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 옆에 기대 서 있었다. 마치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거나 나쁜 성적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무서워하던 사춘기 시절의 그 표정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그가 눈을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저 그의 손을 잡는 것으로 대답했다. 김 형사는 여전히 그 지치지만 세심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들어오시죠. 그가 익숙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 형사가 시작했다. 김서연 씨, 지난 하루 동안 저희는 남편분의 은행 금고에서 나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서류와 전자매체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뭐랄까 매우 심각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희는 모든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안에는 첫 사기부터 대규모 역의 송금까지 모든 계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강민 씨는 이 기록에서 자신이 서류를 위조하고 서명을 조작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마치 그동안 나를 숨막히게 했던 무거운 담요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 형사가 말을 이었다. 정태성 상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신의 매수 씨도 녹취록과 진우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저희는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나는 윤 변호사를 보았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라는요? 내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 형사가 대답했다. 이강민과 정태성에 대한 완전한 증언을 했습니다. 형은 받겠지만 아마도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럼 저는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김 형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 시점에서 당신은 피의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증인입니다. 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진우는 옆에서 걸었지만 말이 없었다. 차 옆에 다다라서야 그는 멈춰섰다. 엄마, 저는 수년간 그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엄마를 미워하고 밀어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도 늘 옆에 있어줬어요. 나는 그를 보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아팠어도 널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눈물을 보이기 싫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방들을 돌아다녔다. 마치 이 집과 새로 사귀는 것처럼 모든 벽과 선반을 만져보았다. 최유라의 물건은 거의 다 사라졌다. 경찰이 증거물로 많은 것을 가져갔다. 남은 것은 내 책, 낡은 사진 앨범, 몇 가지 식기뿐이었다.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어린 묘목이 들려 있었다. 정원에 심고 싶어요. 그가 약간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우리 둘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요. 우리는 함께 오래된 사과나무 옆에 자리를 골랐다. 그가 구덩이를 파는 동안 나는 옆에 서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묘목을 잡고 바로잡아 주었다. 흙은 축축했고 봄 내음이 났다. 일이 끝나자 진우는 허리를 펴고 우리의 작업을 둘러보았다. 잘 자랄까요? 그가 손에서 흙을 털며 물었다. 나는 그를, 이 작은 나무를, 그리고 지쳤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어른 아들을 보았다. 우리가 잘 돌봐주면 나는 어떤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증인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재정 문제에 대해 윤지수 씨와 상의하며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윤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다. 그 집은 내게 남았다. 빼앗길 뻔했던 바로 그 집이 강민 씨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둔 자금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돈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금융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지원하는 재단을 도왔다. 진우와의 관계는 아직 연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더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러, 때로는 식료품을 가져다 주러,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있기 위해 쉽지는 않았다. 문득 그의 말이 두려워지고 다시 차가운 질책을 들을까봐 겁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더 따뜻하게 말했다. 어느 날 그는 다가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 모든 걸 견뎌내신 게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견뎌냈다.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달랐지만 상처와 상실이 있었지만 나의 삶이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정원의 어린 묘목이 봄바람에
첫 잎사귀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도 많은 일과 재판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시며 누군가 다시 내 삶을 파괴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겪고 이겨냈다.